자, 그럼 현대 세계의 일상성, The Critique of Everyday Life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철학에서부터, 철학의 언어에서부터, 그리고 가장 정교한 그 개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철학과 비철학적 세계를 대립시키는 사변적 세계관은 우리는 피합니다. 다만 우리는 아무런 개념적 명확성도 없이 극도로 제한된 존재 속에 갇혀서 눈이 먼 채 손으로 더듬으며 철학자의 소외와 비철학자의 소외를 동시에 극복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일상성의 개념은 철학에서부터 나왔고 또 철학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 개념은 철학에 의한 그리고 철학에 대립된 비철학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사유는 철학의 비판의 과정을 통해서만 이 개념을 고찰할 수 있습니다. 일상성의 개념은 일상에서 오지 않고 일상을 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철학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 일상의 변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고립된 철학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념은 비철학적인 것을 숙고하는 철학에서 생겨납니다. 아마도 이거야말로 철학이 자기를 지향하는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완결입니다. 일상성은 우선 보잘것없습니다. 지루한 임무, 모욕적인 인간관계, 언제나 반복되는 사물들 혹은 상품들과의 관계, 늘상 해결되지 않은 돈이나 욕구와의 관계 등등 요컨대 궁핍의 존속이고 부족함의 연장이며 박탈, 억압, 채워지지 않는 욕망, 비천한 인생의 반복입니다. 이것이 일상성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일상성에는 비참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온갖 창의성과 기쁨, 쾌락도 들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것도 지루한 어느 일상적인 하루 중에서였고 위대한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것도 어느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일 겁니다. 그러나 일상성의 가장 위대한 측면은 그 완강한 지속성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인간의 삶처럼 일상성은 땅에 뿌리박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일상에서 탈출하여 여행을 다녀와도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축제를 벌여도 그것들이 끝나면 다시 일상성은 집요하게 계속됩니다.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한 일상을 끊기 위해 혁명을 해봐도 그것 역시 어느새 다시 제도, 관료주의 등의 딱딱한 일상 속 틀 속에 굳어집니다. 한 가지 르페브르가 주목한 것은 오늘날 옛날의 귀족 계급과 그대로 일치하고 또 귀족의 잔재를 물려받기도 한 상층 부르주아지에게는 일상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 고정된 주거지도 없습니다. 그들은 돈의 힘으로 호화스럽게 자유로운 유람생활을 하고 유목생활을 즐깁니다. 요트에서 살기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또 이성에서 저성으로 옮겨 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민의 개념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주거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주민들은 일상에 포위당하고 일상 속에 잠겨 흐느적거립니다. 그러면서 별다른 의식도 없이 게으른 포만감 속에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뭔지 막연하게 도둑맞은 느낌입니다.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라고는 그림자처럼 실체 없이 희미한 것이고 갖고 있는 부라는 것은 부스러기 같은 것을 미미합니다. 그들에게는 손톱만큼의 권력이나 위엄도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층 부르주아지에게 봉사하는 중간 계급의 구성원들은 소비사회에서 소비자 역시 소비되는 현상을 재촉할 뿐입니다. 소비 문제를 통한 계층 분석에서 우리는 현대사회의 계급 문제를 바라보는 르페브르의 비판의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앙리 르페브르는 가상이 현실을 압도한다는 가상현실,
시뮬라크르 이론으로 영화 매트릭스의 이념을 제공하는 등 현대 문화 이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로 떠오른 장 보드리아르의 스승입니다. 보드리아르는 1966년에 사물의 세계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의 지도교수가 바로 이 앙리 르페브르였습니다. 보드리아르의 소비의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현대 세계의 일상성과 겹칩니다. 한편 잠재 문학 공동작업실인 울리포의 이론으로 실험적인 소설을 많이 쓴 조르즈 페렉도 르페브르의 제자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명품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광을 꼼꼼하게 묘사한 소설 사물들은 르페브르의 일상성 이론을 그대로 소설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앙리 르페브르는 광고가 사람들의 욕구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소박한 중개자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문학, 수사학, 미술 등 예전의 예술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씁쓸하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광고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는 매개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감상하는 문화적 소비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비디오 광고에서 영화적인 줄거리를 즐기고 신문이나 잡지의 평면 광고를 회화적으로 감상하며 편지체의 기업 이미지 광고 혹은 보험회사 광고 카피에서 문학적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술적 감흥을 주는 문화적 1차 소비재가 되었다 해도 감동적인 문안 밑에는 기업의 이름이 나오고 회화작품 같은 이미지 밑에는 조그맣게 기업의 로고가 박혀있게 마련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상품을 강제하는 교묘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광고 문안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구체적인 부추김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한 상표를 선택해라. 이 가전제품은 여성을 해방시킨다. 이 에센스는 좀 더 당신 곁에 가까이 있다 등등일 겁니다. TV의 드라마와 뉴스 중간에 끼어드는 명령들은 이 부추김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편안하게 당신 집에 있는데 그 집에는 화면에 의해 전달되는 메시지보다는 화면이 중요하다고 맹루하는 주장한 바처럼 작은 화면이 있고 누군가가 당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무슨 가구를 들여놓으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당신은 프로그래밍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수백 건의 광고를 알게 모르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재화의 광고적 후광이 있을 때만 진정한 재화가 됩니다. 이때 광고란 그것이 문안이건 이미지건 간에 기호학적 의미에서의 기호입니다. 따라서 재화는 기호의 모습을 띄었을 때만 재화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대부분의 소비는 재화 없이 단지 재화의 기호만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명품을 사는 사람은 단순히 면이나 실크의 원단으로 만들어진 구체적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이 주는 사회적 위세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기호만을 소비하는 셈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물도 광고적 후광이 있을 때만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연예인이 팬이나 정치적 유권자들은 인물의 실체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그 인물을 장식하는 기호만을 소비합니다. 광고는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실천에 간섭하고 욕망의 한가운데에 끼어들며 우리 사회의 언어와 문학과 사회적 상상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광고의 방법을 모방하는 프로파간다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근엄한 학문의 전당이었던 대학들도 광고 전선에 뛰어든 지 오래되었고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에서조차 광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광고는 상품의 이데올로기면서 동시에 철학, 도덕, 종교, 미학이 예전에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결국 그 자체가 이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전문가는 현대사회의 조물주이고 의기양양하게 욕망의 전략을 짜는 전능의 마술사가 아닌가? 라고 르페브르는 묻습니다. 현대사에서는 수많은 물건들이 실제와 상상을 가르는 문턱을 넘고 꿈과 정서를 떠났습니다. 그것들은 비록 구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비되더라도 실은 상상적인 혹은 사회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를 높은 신분에 올라가게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이데올로기적 무게를 갖습니다. 예컨대 별장은 부동산 소유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꿈과 이데올로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유행하는 스타일이라든가 값싼 기성복이나 고급 기성복 같은 의상과 보통 요리, 고급 요리, 축제나 잔치의 요리도 각기 그 나름대로의 각 수준의 이미지와 언어적 주석과 함께 꿈과 이데올로기의 대상입니다. 글자 그대로 상상은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매일같이 상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물을 소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착각일 뿐입니다. 사회적 상상의 가장 극명한 예시를 우리는 어떤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잡지에서 발견합니다. 여성지 속에는 상상과 실제가 중복되어 들어 있습니다. 독자들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책 속에 사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는가 하면 이 사물들을 꾸미는 멋진 수사는 그것들을 상상의 사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성 잡지 속에는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모든 옷들이 있고 가장 간단한 것에서부터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것까지 모든 요리와 상차림이 있으며 하찮은 기능을 수행하는 가구에서부터 궁전이나 성을 장식하는 가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구를, 모든 집들, 그리고 모든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여성성, 유행 등을 떠맡은 여성은 일상성 속에서 주체인 동시에 희생자이며 구매자이고 소비자이며 상품인 동시에 광고에서의 심한 노출과 미소 같은 상품의 상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은 일상성과 현대성의 가장 전형적인 요소입니다. 르페브르가 현대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동차를 꼽은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교통의 기구이고 운행의 도구인 자동차는 그 실용성을 떠나 사회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이물체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한 이중성을 가진 강력한 이중 존재입니다. 기능적으로 분석하자면 회전과 운행, 방향과 속도의 전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으로 분석하자면 모터, 차체, 장비 등으로 파악되는 그저 단순한 기계인 자동차는 그러나 단순히 기술적인 물체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수단이고 환경이며 요구와 강제가 되었습니다. 즉 그것은 감각의 대상인 동시에 상징이고 실용적인 물건이면서 동시에 상상의 물건이 되었습니다. 우선 자동차는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는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고 위험의 상징입니다. 자동차에서는 모든 것이 안락과 힘과 위험과 속도의 상징이며 꿈입니다. 실제 사용의 기호들의 소비가 중첩됩니다. 그것은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비의 기호들과 기호들의 소비, 행복의 기호들과 기호들에 의한 행복이 서로 한데 얽히고
서로 강화되고 상호 중화됩니다. 자동차는 역할들을 누적합니다. 그것은 일상성의 강제들을 요약합니다. 자동차는 중개를 또는 수단에 부여된 사회적 특권을 극단까지 밀고 갑니다. 동시에 자동차는 일상의 게임과 모험과 의미를 덧붙여줌으로써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부상자와 사망자 그리고 유혈이 낭자한 도로와 함께 자동차는 일상에 남겨진 모험의 한 잔재이고 감각적인 쾌감입니다. 일종의 놀이입니다. 에로티즘과 모험을 위한 알리바이이며 주거와 도회적 사교성을 위한 알리바이입니다. 자동차는 사람들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학적 행동을 결정하고 스스로 총체적 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동차는 하나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동차는 일상에 자신의 법을 부과하면서 일상을 공고히 만듭니다. 오늘날 일상성은 크게 보아서 모터의 소음이고 모터의 합리적 사용이며 자동차의 생산 및 분배의 요구라고 르페브르는 잘라 말합니다.